만약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모른다면 회화 연습을 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쉐도잉을 하거나 심지어는 외국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지심리학, 응용언어학에서 밝히는 언어학습의 원리 강의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에서 슛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을 골대로 던지는 것의 반복을 슛의 연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공을 던지는 행위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슛의 성공률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단순히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은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반복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 즉 인출 연습에 관한 응용 언어학적, 인지심리학적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응용 언어학적, 뇌과학적 측면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적 필터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인지 언어학자인 스티븐 크라스는 언어학습자의 자존감, 동기, 불안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감정 요인이 하나의 장벽과도 같은 필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야 비로소 인풋된 정보가 이 필터를 통과하여 언어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보다 강한 동기를 유지하면서 높은 언어 자존감을 가지고 보다 낮은 불안 상태에서 연습을 하여야 습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죠. 동일한 맥락에서 교육 뇌과학에서는 이를 relaxed alertness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편안하면서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의욕에 차있는 상태로 학습을 위한 최적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뇌의 편도체가 공포와 같은 위협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을 관장하는 이성의 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음이 이미 알려져 있어 이러한 주장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외국인과 연애를 하면 외국어가 빠르게 는다고 하죠. 연인과의 의사소통은 의미 전달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수가 용납되는 낮은 긴장 상태에서 외국어를 매일같이 일정량 이상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연애라는 상황이 주는 감정적 필터의 3요소가 학습으로 효과적으로 직결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특히 불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기와 자존감은 갑작스럽게 조절이 힘들지만은 불안만큼은 우리가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시험에 대한 불안, 원어민 혹은 타인과 외국어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긴장감,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개인에 따라 불안의 대상과 그 정도 등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나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불안감을 느끼는가를 잘 파악한다면 인출 연습에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시험을 봐야지만 공부를 한다는 분들은 동기부여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불안을 적극 활용해서 부족한 동기부여를 끌어올린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일본어가 능통한 10만 유튜버 미니멀 유목민님께서는 본인의 일본어 학습 방법을 밝히는 영상에서 본인이 완벽하다고 느낄 때까지 일본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화에 대한 높은 불안감과 언어 자존감이 낮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먼저 부족한 이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인출 연습을 행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뇌과학 기반 교육학의 대가이자 캘리포니아 대학 외래 교수인 에릭 젠센은 그에 져서 Brain Based Learning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수반하는 학습, 자기 감정을 의식하고 조절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감정 필터를 활용한 남의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필터의 3요소를 얼마나 적절하게 스스로에게 잘 맞춰서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인지심리학, 응용언어학적으로 인출 연습은 스스로 이해 가능한 것을 실전처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력 가설을 주장한 토론토 대학의 언어학 교수 메릴 스웨이는 출력 또한 인풋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언어를 인출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의 반복이 언어 습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내가 의미를 모르는 드라마의 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그저 따라하거나 노래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외워서 부르는 방식이 언어학습에는 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실전처럼 연습한 것이 실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의 전이현상, Transfer of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할 때에도 그저 대사의 카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대사를 비슷한 상황에서 말을 한다면 어떤 감정 상태를 어떤 어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말투 혹은 단어의 선택은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보다 깊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성별, 연령대, 직위, 성격 등이 완전히 다른 작중 인물의 대사를 굳이 그 사람이 말한 있는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사실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본인이 170cm에 60kg임에도 불구하고 2m에 100kg가 넘는 초장신, 초중량의 농구 선수가 자신의 신체적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고서 농구 경기에서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열심히 따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를 선별할 때 남들처럼 어떤 드라마를 보라는 식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어떤 배우를 고르는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위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교차적인 연습과 시간을 둔 복습을 해야 하며 스스로의 현재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고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각종 인지심리학적 연구를 토대로 쓰여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에서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것보다 교차적이고 다양한 연습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일본어의 동사 활용형을 말해보는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하나의 패턴만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미의 활용형을 다양한 예문을 들여와서 번갈아 가면서 조금 번잡한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습 면에 있어서는 잊어버릴 만할 때 복습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사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스스로의 현재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상위 인지 전략입니다. 우리는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알 것 같은 느낌,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고 몇 번 입 밖으로 꺼내보면서 입에 익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언어학습에 있어서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인출해내고 그것을 체크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를 메타코그니티브, 즉 상위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문법 공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책을 덮어서 한번 말해보거나 써보기, 쪽지 시험을 쳐보기, 발화를 녹음해서 들어보기, 선생님에게 검사받기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현재 레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의 반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위인지 전략은 많은 언어학자들도 유용성을 인정한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레벨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만 정작 본인이 무엇을 왜 틀렸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보다는 점수를 체크하고 오답을 외우는 선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오답 노트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언어 공부를 할 때에는 기껏해야 그때그때 답안지를 확인하고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죠. 저는 능력시험과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에 오답의 경향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잘 듣고 해석도 잘 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문제를 자주 틀리는 분들의 경우에 틀린 문제의 경향성을 파악해보면 한어 어휘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듣거나 해당 단어를 쓰면서 외운다고 한들 듣기 점수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발음보다는 한자의 의미와 형태를 비교하는 틀에서 어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히라가나를 듣고 바로 의미를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유의미한 수정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습에서도 시험이나 테스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정확히 왜 모르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다시금 연습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출 연습을 위해서 홀로 말하기 연습법을 추천해 왔습니다. 나와 대화하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설명하기나 특정 주제를 설정해서 상대방에게 주장해보고 혹은 상대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기 등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인출 연습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다 실전 같은 연습을 낮은 불안 속에서 연습할 수 있고 노급이나 버벅거렸던 부분을 내가 기억해 둠으로 인해서 메타인지가 가능한 학습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5분간 말하기와 같은 시간 설정이나 10문장 이상 연결하여 말하기와 같은 길이 설정 혹은 특정 단어나 문법 사항을 사용해서 주장하기와 같은 내용 미션 설정과 같은 교차적이고 다양한 연습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습은 실제로 일본인과 대화할 때도 학습의 전이가 발휘되어서 그대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의 자존감도 높이는 효과를 지닐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언어학습에서 인풋과 아웃풋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인 자동화와 재구조화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길어진 관계로 아쉽게도 다음 시간으로 이 설명은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억하며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